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권영감 부부가 살았습니다. 두 부부는 비록 가난했지만 무척이나 사이가 좋았답니다. 부부에게 딱 하나 아쉬운 것이 있었으니 그건 나이가 환갑이 되도록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죠. 해서 권영감은 매일같이 산속 암자를 찾아 불공을 드렸답니다. 부처님, 부처님, 부디 이놈에게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제발 딱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딱 하나만 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암자의 주지스님도 매일같이 찾아오는 권영감을 보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불공을 드리러 오셨구려. 그리 정성이 갸륵하니 언젠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외다. 감사합니다, 스님. 부처님께서 제 소원을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권영감이 밭을 갈다 지쳐 깜박 잠들었는데 웬 백로 한 마리가 머리 위를 빙빙 맴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기해서 손을 내밀었더니 새가 탁 하고 그 위에 내려앉는 것이었죠. 너무나도 생생해서 권영감은 부인에게 꾸미기를 들려주었지요. 아이고, 참으로 상서로운 꿈이구려. 이건 필시 부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임자 생각도 그렇소. 내 생각에도 그 꿈은 태몽이 분명하외다. 그러나 그 꿈을 꾸고도 몇 달이 지났건만 아이가 생길 기미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권영감도 마침내 풀이 죽고 말았답니다. 아무래도 우리 팔자의 아이는 없는 것 같구려. 휴,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정말 미안합니다, 영감. 네, 영감에게 고개를 들 낯이 없습니다, 정말. 부인이 어찌 미안해하시오. 이게 다 내가 부족한 탓이지. 그러니 이제 아이는 있고 우리끼리라도 오순도순 삽시다. 며칠 후 권영감이 도끼를 들고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나무에 도끼질을 딱 한 번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나무가 흔들리더니만 웬 수박만한 새알이 꼭대기에서부터 대굴대굴 굴러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영감은 깜짝 놀랐지요. 새알이 참으로 크기도 하구나. 가져가서 부인이랑 같이 나누어 먹어야겠다. 새알을 짊어지고 돌아온 권영감은 부인에게도 보여주며 자랑을 했답니다. 부인, 이렇게 큰 새알을 본 적 있소? 난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소. 어머, 무슨 새알이 저리도 큽니까? 참으로 신기합니다, 정말. 자, 이럴 게 아니라 오늘은 이 새알을 지글지글 붙여서 몸보신을 합시다. 권영감이 새알을 깨려고 탁 쳤는데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이랍니까? 알껍질이 반으로 갈라지자 그 안에 웬 예쁜 여자아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에서 사람이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지만 그래도 부부는 무척 기뻤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안에 아이가 들어있어요. 그러게요. 부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셨나 보. 두 부부는 기뻐하며 아이를 정성껏 보살폈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베푼 은혜라는 뜻에서 선예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권영감 부부는 선예를 사랑으로 키웠고 선예도 그런 권영감 부부의 마음에 답해 착하고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났답니다. 그렇게 선예가 태어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산골 마을에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답니다. 마을 한가운데 우뚝 선 당나무가 그만 벼락을 맞았지 뭡니까? 마을을 수호하는 당나무가 벼락불로 불타버리자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분노한 거라며 수군댔지요. 산신령께서 화가 나셨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마을 주변이 다 산인데 우리가 산신령님 심기를 거스르고 어찌 살 수 있겠어? 그러게나 말이오. 조상대대로 살아온 마을인데 이걸 어쩌면 좋겠는지 모르겠구먼. 그러고 보니 이게 다 선혜가 태어나면서 생긴 일 아닌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으니 이게 재수 없는 일이지 뭔가? 그래, 맞아. 선혜는 저주를 받고 태어난 것이 틀림없어. 사람들은 수군대며 선악나무가 불탄 것을 선예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권영감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환갑이 되어 어렵사리 본 자식인데 저주라니.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였죠. 해서 권영감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선예를 소중하게 길렀답니다. 선예는 권영감 댁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그렇게 자라난 선예는 몰라보게 이뻐졌답니다. 선예의 미색은 심지어 이웃 마을에도 소문이 퍼져 그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있었더랬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선예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 정도로 똑똑했지요. 해서 10살이 넘을 무렵에는 마을 훈장이 가르칠 것이 없다고 할 정도였답니다. 권영감은 늙음하게 본 딸이 너무나도 귀여워서 매일 벙글벙글 웃으며 살 정도였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새 선예의 나이가 16이 되던 해였습니다. 산골 마을에 큰 시련이 닥쳐오고 말았지요. 깊은 태백산에서 내려온 커다란 호랑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을을 습격하는 것이었죠. 어젯밤에도 또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왔던 것 같아. 자네들 어제 호랑이 울음소리 들었나? 난 울음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말았다네. 아니 글쎄 집채만한 호랑이였다니까? 그게 벼랑간 나타나더니 이웃집 송아지를 쾅 부러 가는 게 아니겠나? 이거 호랑이가 무서워서 밤에는 밖에 나와보지도 못하겠어. 호랑이는 애꾸에 덩치가 산만했는데요. 밤만 되면 돼지며 소며 가축을 물어가더니만 급기야 마을 사람들까지 덮쳐 잡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다 못한 사냥꾼들이 나서서 호랑이를 잡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잡혀 먹히고 옷까지만 남기고 말았지요. 그 뒤로 호랑이가 더욱 날뛰는 통에 마을 사람들이 여러 죽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재앙이로구먼. 이게 다 우리 마을에 소신이 사라져서 그런 것이오. 선의 탓이 확실해. 그것이 태어나고 나서 도대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마을 사람들은 호환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모든 것을 선의 탓으로 돌리면서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 권영감한테 가서 당장 선혜를 마을에서 쫓아내자고 해야겠어. 쫓아내다 뿐인가? 아예 그것을 산신령께 바쳐서 노염을 풀어야지 않겠어. 이럴 게 아니구먼. 말만 하지 말고 어서 권영감한테 가세. 성남 마을 사람들은 권영감 댁에 때로 몰려와서 선예를 내놓으라 아우성을 쳤답니다. 권영감 부부는 죽어도 딸을 내놓지 않겠다며 문을 부여잡고 버티고 섰지요. 허나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어붙이니 권영감은 문짝제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 바람에 대돌에 머리를 박은 권영감은 그대로 쓰러져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선예를 붙잡아서 불타버린 당나무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새끼줄을 가져다 선예를 나무 밑둥에 꽁꽁 묶었습니다. 산신령이 노에 당나무가 타버렸으니 호랑이에게 재물을 바쳐 달래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제 산신령이 보낸 호랑이가 선혜를 제물 삼아 데려갈 것이구먼. 어휴, 이걸로 호환이 끝나면 정말 좋겠는데 말이지. 이보게들, 우린 그만 몸을 피하세나. 여기 있다간 선혜랑 같이 호랑이에게 화를 입을 수 있으니.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몸을 피하고 당나무에는 꽁꽁 묶인 선예만이 남았지요. 홀로 남은 선예는 무서움과 서러움의 눈물을 죽죽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모진 행태가 너무나도 야속했고 뒤로 떠밀려 넘어진 아버님의 건강도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훌쩍훌쩍 울다 지친 선예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선예는 누군가 흔드는 손길에 정신을 차렸답니다. 괜찮으시오. 눈 좀 떠보시오. 아니, 여기가 어딘가요? 눈을 뜬 선예는 깜짝 놀랐답니다. 분명 당나무에 묶여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니 왼 방에 있는 것이었지요. 군부를 떼는지 따끈한 방은 무척이나 아늑했지요. 거기다 눈앞에는 웬 사내들까지 있으니 놀랄 수밖에요. 이곳은 태백산 기슭의 주막이오. 마을을 지나다 나무에 낭자가 묶여 있길래 여기로 데려왔다오. 맨 앞에 사내는 선예에게 꿀물을 건넸답니다. 목이 타들어가던 선예는 꿀물을 정신없이 들이켰지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헌데 어쩌다 그만 나무에 묶이셨소. 연유나 좀 합시다. 선예가 대답을 하려는데 말보다 앞서 눈물이 흘러나와 목이 막혔지요. 목이 메인 선예가 아무런 대답을 못하자 사내는 괜찮다며 위로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선예는 이처럼 선하고 예의 바른 사내의 태도에 경계심을 거두고 안심할 수 있었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사내는 자기가 서울에서 온 양씨라고 밝혔지요. 그러면서 무리를 이끌고 강원도 관찰사를 보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춘천에 계신 관찰사 어른을 만나 뵈러 가는 길이라오. 보아하니 갈 곳이 없어 보이는데 괜찮다면 동행하지 않겠소. 양 씨의 태도는 예의가 바르고 품위가 넘쳤습니다. 이에 안심한 선예는 동행해도 좋을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산길을 걸어 춘천 땅에 도착했답니다. 춘천 관아에 다다르자 아니 글쎄 아전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관찰사께서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아전의 깍듯한 태도의 선예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양 씨가 어떤 사람이길래 아전들이 이렇게 굽실대는지 알 길이 없었지요. 그래서 선예는 아전들에게 말을 걸었지요. 아저님들,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토록 대접이 융숭한 겁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고 따라오셨소. 저분이야말로 상감마마에 둘밖에 없는 형님 되시는 분이오. 저분이 바로 양녕대군이시오. 대군이시라고요? 왕족이셨습니까? 선예는 너무나도 놀랐지요. 양 씨는 가명이고 진짜 정체는 양녕대군이었으니까요. 헌데 대군이라면 높은 왕족인데 어찌 평민의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지 연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 높으신 분께서 어찌하여 여기에 온 것입니까? 우린들 알겠소. 어쨌든 낭자도 부디 몸가짐을 조심하도록 하시오. 여차하면 저분 말씀 하나로 목이 달아나는 수가 있어. 대군이 안으로 들어가니 관찰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양 씨를 상석에 앉혔지요. 그리고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선예는 양녕대군이 관찰사와 함께 있는 사이에 관아를 둘러보았습니다. 관아에는 아전이다 포졸이다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한켠에 어쩐지 불길해 보이는 사내들이 여럿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관복도 입지 않고 아무렇게나 바닥에 퍼질러 앉은 사내들은 무척이나 불량했고 꺼림직한 눈빛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선예는 양녕대군이 들어간 방으로 뛰어가 엎드렸지요. 대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무슨 무례입니까? 처소에 가서 기다리도록 하시오. 이곳은 위험합니다. 밖에 심상치 않은 사내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러자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양녕대군이 심각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참말이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로 갑시다. 앞장서시오. 선예는 위험하다며 한사코 말렸지만 양녕대군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선예는 양녕을 그 꺼림직한 사내들이 있는 곳을 안내했지요. 양녕대군은 불량한 사내들의 무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섰답니다. 내 놈들이 바로 그 심상치 않는 자들이렸다. 양녕과 사내들은 한참을 눈싸움을 했답니다. 선예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팽팽한 공기가 흐르고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지요. 자칫 양녕대군이 해를 입으면 어쩌나라는 생각에 선예는 금방이라도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갑자기 양녕과 사내들이 껄껄껄 웃으면서 부둥켜 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가워하는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형제를 만나는 것 같았지요. 선예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서 눈만 동그랗게 떴답니다. 낭자를 놀라게 했구려. 이 자들은 내 직속 사냥꾼들이라오. 나와 함께 수많은 야수를 사냥해왔지. 놀랐습니다. 전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만 알고. 괜찮소. 이번에 애꾸 호랑이가 태백산에 나왔다 하여 이들을 불러들였다오. 이들은 마을을 괴롭히던 바로 그 호랑이를 잡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다시 호랑이를 사냥하러 간다는 것을 알면 주상께서 매우 걱정하실 것이오.
그러니 선의 낭자 부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 주시겠소. 형님인 대군이 위험한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는 것은 비밀 중의 비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주상전하가 알면 크게 걱정할 노릇이었으니까요. 자칫하면 호랑이 사냥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지요. 해서 양녕대군은 선예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 것을 단단히 약속받았답니다. 하지만 선예는 양녕조차 생각 못했을 정도로 강단이 넘쳤습니다. 양녕의 호랑이 사냥에 같이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죠. 양녕은 너무 위험하다며 한사코 말렸지만 선예는 계속해서 부탁했답니다. 결국 선예의 고집에 못 이긴 양녕은 부탁을 들어주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선예는 양녕의 뒤를 따라 그 무서운 애꾸 호랑이를 잡으러 마을로 돌아갔답니다. 혹시 모르니 처자도 스스로 지킬 물건이 필요할 것이오. 그러니 이걸 받으시오. 이게 뭡니까? 은장도라오. 내 누이가 시집가기 전에 쓰던 것이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데다 이런 귀한 보물까지 주시다니. 괜찮소. 부디 그 은장도를 쓸 일이 없으면 좋겠구려. 선예는 양녕이 내민 은장도를 소중히 품에 넣었답니다. 거의 보름 만에 돌아간 마을은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선예가 사라진 다음에도 애꾸 호랑이는 계속해서 마을을 습격했거든요. 소며돼지며 가축이 있던 축사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이 살던 초가집도 인적이 끊긴 지 오래였지요. 아무도 없는 마을에는 드문드문 호랑이의 발톱 자국만 남아 스산함을 더하고 있었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우리는 관찰사께서 보낸 호랑이 사냥꾼들이다. 이제 안심해도 좋다. 숨어 있다면 나오고 도움이 필요하면 큰 소리로 대답하거라. 차마 양녕대군이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없었던 사냥꾼들은 관찰사의 이름을 대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불과 한 줌밖에 안 되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선예의 양어머니도 있었지요. 선예는 못 본 사이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양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아이고 선예야. 난 네가 꼼짝없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는 줄 알았지 뭐냐. 아닙니다. 여기 계신 사냥꾼 나리들이 절 구해주셨지요. 다행이다. 참말로 다행이다. 이는 분명 부처님께서 도우신 것이야. 허나 양아버지 권영감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선예가 양아버지가 어디에 있냐고 묻자 양어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죽죽 흘렸지요. 아니 글쎄 양아버지 권영감은 선예가 마을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그날 병이나 죽고 말았다지 뭡니까. 아끼던 딸아이를 빼앗긴 탓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보름도 안 되어 불기에 객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말에 선예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지요. 아니, 멀쩡한 처녀를 저주받은 걸로 몰다니. 거기다 그걸로 모자라 호랑이의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이 천하의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그러고도 목숨이 아까워 이렇게 숨어 있었느냐. 양녕대군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선예 앞에 엎드려 빌었답니다. 선혜야,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우리가 목숨이 아까워 그랬다. 제발 용서해다오. 그래, 선혜야. 우리라고 그러고 싶었겠니? 그저 행익이 두려워 그랬던 것이니 네가 우리를 이해해서 사냥꾼 나리들께 말 좀 잘해다오. 선예는 마을 사람들의 비굴한 모습에 맥이 탁 풀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같은 마을 사람이라며 의지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한심하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냥 놔뒀다간 양녕대군이 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해서 양녕대군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탁해지요. 당신을 제물로 바치려던 자들을 용서해달라 이것이오. 네, 그러합니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탓이니 대군께서 잘 가르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소. 처자의 말대로 하겠소이다. 양녕대군은 새삼 선예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산골 처자가 어쩜 이리도 사리분별이 공정하고 마음이 넓은지요. 이런 마음가짐은 한양 도성의 교수들조차 따라가기 힘들어 보였지요. 거기다 외모도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초롱초롱한 눈동자와 고운 이목구비는 양녕대군의 가슴을 세차게 두근거리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나운 호랑이가 마을 사람들을 핍박한 탓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용감한 사냥꾼들을 이끌고 그 못된 호랑이를 퇴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소. 내 반드시 그놈을 잡을 것이니 처자는 안심해도 좋소. 해서 양녕대군은 애꾸 호랑이를 함정을 파기 시작했답니다. 마을 가운데 불탄 당나무의 돼지를 묶어 미끼로 삼고는 그 주변을 빙 둘러 사냥꾼들을 매복시킨 것이지요. 만약 애꾸 호랑이가 돼지를 잡아먹으려 했다가는 그대로 벌집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에 함정을 파서 물샐 틈 없이 퇴로를 막았지요. 이건 다 양녕대군이 병법에 발각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작업이 끝났을 무렵에는 어느새 날이 저물고 있었지요. 호랑이 잡을 준비를 마친 양녕대군은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선혜를 찾아갔습니다.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늘상 하는 일이라 별로 어려울 것도 없지. 이미 물샐 틈 없이 끝마쳤다오. 보고 있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군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나는 선의 처자, 당신이 더 대단하오. 그러면서 양녕대군은 선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사내의 굳센 손을 접한 선예는 순간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찌르르했답니다. 어쩜 그리 단단하고 믿음직한지 영원히 이 손을 놓고 싶지 않았지요. 선혜의 손을 잡은 양녕대군도 심장이 두근거려 감당이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쿵쾅쿵쾅 방망이 치는 심장 소리는 어느새 선예에게도 전해질 정도였답니다. 선예는 양녕의 눈동자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부모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선예에게 양녕이 베푼 친절은 마음에 사무칠 정도였답니다. 그날 당나무에 묶여 호랑이밥이 되길 기다리는 신세였는데 양녕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손을 맞잡은 둘은 별이 총총이 뜬 밤하늘 아래에서 사랑을 속삭였답니다. 선예의 뜨거운 입김이 양녕의 목덜미에 닿았지요. 양녕의 굳센 팔은 선예를 뜨겁게 안았고요. 둘의 불타는 몸부림은 달림조차 부끄러워 구름 뒤에 숨을 정도였지요. 혹시라도 이를 그르치는 날에는 호랑이 밥이 되고 말 터였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서로가 있다면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았지요. 그렇게 둘은 엿가락처럼 엉겨붙었습니다. 둘은 서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더는 숨기지 않겠다는 듯이 남김없이 쏟아부었지요. 그렇게 달과 별이 바라보는 가운데 두 사람의 사랑이 활짝 피어났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이 지나고 보름달이 떴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애꾸 호랑이가 마을 어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랑이는 달빛을 받으며 마을로 걸어 들어왔지요. 호랑이가 그대로 미끼인 돼지를 덮치는 순간 사냥꾼들의 활이 일제히 시위를 떠났습니다. 호랑이는 눈 깜박할 사이에 고슴도치꼴이 되었지요. 사냥꾼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강원도를 공포에 떨게 한 호랑이를 쓰러뜨렸으니 기뻐할 수밖에요.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나와서 함께 소리치고 기뻐했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호랑이를 살펴본 사람들이 모두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녕대군이 뛰어가서 보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잡힌 호랑이의 두 눈이 다 멀쩡한 것이었지요. 애꾸 호랑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벼랑간 커다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마치 천둥치듯 엄청나게 우렁차고 무시무시했지요. 사람들은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저 소리야말로 애꾸 호랑이가 내는 소리가 틀림없었으니까요. 교활한 애꾸 호랑이는 마을에 수하를 먼저 보내서 함정인지 아닌지 살펴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다. 애꾸 호랑이가 나타났다. 사방에서 호랑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애꾸 호랑이를 뒤따라온 수하들이었지요. 이어서 집채만한 호랑이가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지요. 하얀 털의 애꾸는 저놈이야말로 그 유명한 시기노 애꾸 호랑이였습니다. 겁먹지 마라.
활을 쏴서 놈들을 쓰러뜨려라. 양녕대군의 호령의 사냥꾼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호랑이들이 포효를 터뜨리며 덤벼들자 사냥꾼들은 활과 칼로 맞서 싸웠지요. 순식간에 마을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호랑이의 수가 너무 많았지요. 용맹한 양녕은 2마리나 되는 호랑이와 싸우고 있었지요. 호랑이가 발톱을 휘두르고 덤벼서 물려고 했지만 양녕은 날쌔게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솜씨가 정광석화처럼 날랬지요. 마침내 양녕의 칼이 번쩍하더니 호랑이 1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다른 1마리는 그 서슬에 놀라 멀찍이 달아나 버렸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쿵 하더니 애꾸 호랑이가 하늘에서 떨어졌지요. 양녕을 잡기 위해 저 멀리서 날아와 덮친 것이었습니다. 그 공격에 천하의 양녕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만 커다란 호랑이 몸뚱이에 깔리고 말았지요. 양녕은 애꾸 호랑이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인간이 어찌 맹수의 힘을 당해내겠습니까? 애꾸 호랑이가 그 커다란 아가리를 벌려서 금방이라도 양녕을 물어뜯을 기세였지요.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뭔 일이랍니까? 양녕을 물려던 애꾸 호랑이가 갑자기 펄쩍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니 양녕을 구하기 위해 뛰어온 선예가 은장도로 호랑이의 옆구리를 찌른 것이었지요. 면도날보다도 예리한 은장도는 손잡이만 남기고 깊숙이 털가죽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해서 천하의 애꾸 호랑이도 아픔에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었지요. 고맙소, 선의 처자. 그 틈을 놓칠 양녕이 아니었습니다. 양녕대군은 날이 시퍼런 보검으로 단숨에 애꾸 호랑이의 목을 베어버렸지요. 소뚜껑만한 호랑이의 머리통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애꾸 호랑이의 커다란 몸뚱아리는 머리를 잃은 채 비틀거리다가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를 내며 쓰러졌지요. 두목이 죽은 것을 눈치챈 것일까요? 애꾸 호랑이가 쓰러지자 나머지 호랑이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들이 쏜 화살의 대부분이 달아나다가 죽음을 면치 못했지요. 아마 살아남은 호랑이들도 다시는 민가로 내려올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승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냥꾼들은 쓰러뜨린 호랑이들의 가죽을 벗겼답니다. 거대한 애꾸 호랑이의 가죽까지 합쳐서 호랑이 가죽은 수십 개가 넘었지요. 양녕대군은 제일 큰 애꾸 호랑이의 가죽은 상간마마께 올려보내고 절반은 고생한 사냥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마을 사람들 몫으로 남겨서 다시 마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왔지요. 그러면서 다시는 헛된 미신을 믿지 말라고 단단히 엄포를 놓았답니다. 그리고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 호랑이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넋을 위로했지요. 모든 일이 끝나자 양녕대군은 또다시 유랑길에 나섰습니다. 왕의 형으로서 답답한 궁중생활 대신 백성을 돕는 모험을 계속할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양녕 옆에는 아름답고 영특한 선예가 있었답니다. 대군, 이제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이번에는 한양으로 갑시다. 한양 땅에서 낭자는 이 양녕과 혼례를 치를 것이요. 대군, 농이라면 지나치십니다. 저처럼 미천한 여인이 어찌 대군의 배필이 되겠습니까? 농담이 아니라오. 아마 지금이라면 상감께서도 허락해 주실 것이요. 양녕대군의 호언장담처럼 상감마마는 둘의 결혼을 허락했답니다. 형님인 양녕대군의 목숨을 구한 선예에게 그 공을 높이 사서 정경부인의 자리를 허락한 것이지요. 그렇게 둘은 경사스럽게 혼이 나였지요. 그날 이후로 양녕대군과 대군부인 선예는 평생을 믿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또한 가끔은 한양을 빠져나와 백성을 괴롭히는 맹수를 퇴치하거나 도적대를 물리치곤 하였지요. 해서 양녕대군의 모험담에는 아름다운 선예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있지요. 하늘이 정한 배필이라는 뜻인데 이것이야말로 의협심 넘치는 양녕과 용감하고 현명한 선예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